안녕하세요. 윤명철 교수의 역사대학입니다. 오늘은 청년과 학자라는 주제의 대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대담을 할 청년은 이승환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번에 사학과로 대학원 진학이 예정된 이승환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교수님께 궁금한 것들 많이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교수님 이런 좋은 기회에 감사합니다. 네. 참고서 말씀드리면 이승환 학생은 법학학생이면서도 역사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매우 많고요. 그다음 지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랑 때때로 이런 대담을 나누는데 오늘도 똑같이 이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저와 만나서 청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문제를 대신해서 저한테 질문하고 저와 함께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교수님, 오늘 제가 궁금한 거는 네. 어쩌면 되게 원론적이면서도 위험할 수 있는 주제인데요. 네. 그래도 늘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주제인 것 같아요. 바로 저희가 동아시아에서 근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한중일의 반응에 대한 주제인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과 한국은 근대화로 이행하는 역사의 위기에 사실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했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반면에 사실상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일본만 스스로 근대화에 성공. 근대화에 성공을 해서 아직까지 이제 좋은 평가 아니면 또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된 특별한 비결이나 또 일본인만의 저력이나 하는 원인이 있을까요? 저력과 원인이죠. 현실은 분명합니다. 일본은 가장 먼저 근대에 성공했고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됐고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이 됐었고 한국은 뒤를 따라갔고 식민지가 됐었지만 결국 뒤를 따라 추격 중이었었고 지금은 중국이 오히려 일본을 앞다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그런데 근대화 과정 속에서 보면 역시 가장 선두주자는 일본이고 당시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가 됐고 중국은 일본의 반식민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근대화에 성공한 나라는 나중에 잘못된 길을 걸어갔지만 일단 일본이 성공했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제 역사학자 입장에서 볼 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역사는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 역사에 축적된 결과로서도 탄생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근대화 과정 그러면 19세기 중반 이후를 생각하는데 사실 일본과 조선의 차이점은 이미 16세기부터 나타났다고 봅니다. 우린 1592년 즉 16세기 말 17세기 초에 일본으로부터 침략을 받았는데 그 이전부터 일본은 이미 현실적이고 국력도 강했고 정치력도 강하고 군사력도 강하고 산업도 발달했고 더 중요한 사실은 이미 서구 제국과 관계를 맺었다는 겁니다. 그럼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19세기에 일어난 우연한 기회라기보다는 오히려 200~300년 정도 축적된 사건의 결과라고 저는 역사학자로 당연히 그렇게 봐요. 우리가 말하는 19세기 중반은 근대화지만은 그 전부터 일본은 이미 충분한 저력이 있었기 때문에 일정한 계기를 만났을 때 남보다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빨리 비약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걸 반성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좀 부족해요. 일본은 그래서 16세기 가게 되면 이미 잘 아시겠지만 포르투갈 통해 가지고 받아들이잖아요, 문화를. 그리고 그 이후에 17세기 가게 되면 일본은 이미 서양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포르투갈에 들려서 네덜란드를 통해 가지고 화란 문화를 받아들이잖아요. 상품도 오고. 그리고 이미 잘 아시겠지만 인도를 거쳐서 동남아시아는 동인도 회사들이 만들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서구 세력들이 물밀듯이 동쪽으로 오는데 그 중간에 일본은 이미 그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무역을 해요. 무역 활동이 활발한 겁니다. 조선은 완벽하게 끊었지만 일본은 나가사키항을 개항을 하면서 유럽 세력과 계속 무역을 했던 거죠. 그 당시에 조선도 혹시 교역에 제한을 받거나 한 기회가 있었나요? 조선은 기본적으로 외국과의 무역이라는 것 접촉을 금한 완벽한 세국을 지향을 해요. 중국과는 특별한 4대 관계를 맺고 일본 국가는 교리 관계를 맺었지만 임진왜란 전에도 활발하지는 않고요. 임진왜란 이후에는 조금 활발하지만 그것도 역시 국가적인 교류인 거고 그 다음에 일본에게 합병되기 이전에 오키나와는 유구국이었었거든요. 근데 유구국은 조선에 42차례 사신을 파견하는데 조선은 2차례밖에 파견을 안 해요. 그러니까 조선은
외국과의 교류를 단절한 나라고, 일본은 기본적으로 동아시아 정세를 볼 때 큰 의미에서는 세국 정책이지만 나가사키항을 통해서 중국 지역과 동남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과는 교류가 활발했던 나라예요. 제가 알기로는 에도 막부가 오히려 세국 정책을 시행한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게 동시대에 일어난 일일 텐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 역사를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우니까 문제가 생기는 건데, 에도 막부 적국가 이해했을 때 이미 세국과 해당하는 정책을 취하죠. 그러나 그들의 세국과 우리의 세국과 중국의 해금 정책은 격이 다르거든요. 범위도 다르고.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에도 막부 시대에는 도쿠가 이해했을 때 이미 센다이본이라고 그래서 지금 이제 동경 위쪽에 있는 지방이거든요. 센다이본에서 17세기 초에 자력으로 만든 배를 가지고 태평양을 건너고 대서양을 건넜다 돌아오거든요. 17세기예요? 예. 17세기 초에. 17세기 초에 그렇죠. 대양을 건넜어요. 그렇죠. 자력으로 만든 배가 태평양을 건너고 대서양을 건넜다 컴백하거든요. 네. 그 일본은 그런 나라고요. 또 나중에 취소하지만 주인장이라고 그러는데, 주인장은 붉은 도장이 찍힌 증서를 얘기해요. 이런 주인장을 가진 배들이 동남아시아 지역까지도 무역을 했던 게 일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베트남 중배 다낭 있지 않습니까? 다낭 안쪽에 보면 호이안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는 강을 통해서 들어온 항구 도시인데 거기 일본인들 마을 무라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발굴해 보니까 많은 도자기들이 발견됐거든요. 그리고 마닐라에도 상관을 설치했으니까 그 이유도 마찬가지고 일본인들은 이미 자신들이 만든 도자기를 유럽 제국에 수출을 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일본은 우리처럼 완벽한 세국이 아니라 유럽 제국과 서로 교류를 했던 거죠. 그래서 특히 임진왜란이 끝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임진왜란을 우리는 우리적 입장에서 보는데, 어떤 사람들은 관점에 따라서는 임진왜란은 도자기 전쟁이다 또는 차전쟁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본의 그 도자기를, 세라믹 로드죠. 도자기를, 일본의 도자기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유럽 지역으로 팔게 되는데, 그때 도자기를 처음 만들었을 때 그 만든 주체들이 일본인들이 조직적으로 납치해온 조선인 조공들이라는 거예요. 도공들이라는 거죠. 특히 유럽 세계에 수출했던 도자기는 보통 이마리 도자기, 이마리 약기라고 그러는데요. 그건 이마리 항을 통해서 수출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마리 항 옆에 아리따라는 지역이 있는데, 조선에서 잡혀간 이삼평이라는 사람과 그 일가들이 고령토강산을 발견해서 거기서 도자기를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것이 아리따 도자기 또는 이마리 도자기라고 해서 전 유럽에 알려졌고요. 나중에 나가사키항을 통해서 유럽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주문 생산을 해요. 알파벳이 들어간 도자기를 주문 생산할 정도로 이 지역과 교류가 활발했는데, 일본의 도자기가 얼마나 뛰어났냐면 지금 독일의 본차이나는 유명한데요. 그때 본차이나의 본은 뼈를 뜻하거든요. 뼈가루. 이때 당연히 독일은 중국 도자기를 받아들였지만 그 시기에 특별한 국제적 상황 속에서 일본 도자기를 수입할 수밖에 없었고, 일본 도자기에 수출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일본 도자기 기술을 많이 습득을 해요. 그러면 사실상 그 당시 이 유럽에 알려졌던 일본 도자기는 사실 그 기원을 올라가면 조선 도자기의 기술이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조선 도공이 만든 도자기에다가 당시 일본과 교류했던 게 어디냐면은 명나라거든요. 네. 그 뒤이면 청나라인데, 우리가 나가사키 가면 짬뽕이 유명하잖아요. 나가사키 짬뽕이 유명한 이유는 거기 중국 지역에서 문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짬뽕이 유명하게 된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중국 도자기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조선 도공의 이 소박한 면에다가 당시 명나라 청자 그리고 명나라 도자기의 그 화려한 맛을 겸해가지고 일본식 나름대로 독특한 도자기를 만들어서 그것이 유럽인들의 영향을 준 거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당시 도자기나 차는 아무리 일본이 발전했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그 원산지는 중국이죠 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유럽에서는 오히려 일본식 차와 도자기가 더 유명해졌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그 당시의 국제 질서를 보면은요, 당시 중국 지역이 혼란에 휩싸였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그들의 무역망이 일단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균열이. 그 틈새를 파고든 게 일본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잘 알겠지만 동남아시아 지역에 그리고 인도 지역으로 해가지고 동인도 회사가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러면서 서구 세력들이 계속 진출해 오는데 그들이 쉽게 접촉할 수 있는 것이 어디냐면 지금 오늘날의 일본 열도에 그리고 나가사키항이에요. 그리고 일본은 조금 전에 제가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은 나가사키 항만 개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일본이 성공한 요인 중에 하나는 그들의 현실적인 사고, 개방적 사고예요. 조선은 완전히 막은 거죠. 교조적 사고인데 일본은 상업 문화도 발달했고 그다음에 특히 이런 것들 때문에 아주 유연성 있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상업의 주체가 상인들이 아니라 사실은 당시 무사들이었다는 거죠. 본주들고. 그래서 그런 면이 있는데 결국은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런 틈새를 보고 그리고 간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문화가 갈 때 도자기만 가는 건 아니거든요. 중국도 도자기를 수출할 때 다른 기타 문화 같듯이 일본도 도자기를 팔다 보니까 따라가 중요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일종의 일본의 예술 중에서 특히 그 그림들이 많이 가요. 그 기원을 여러 가지 방면이 설명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도자기를 갈 때 포장을 종이로 하잖아요. 그 종이에 파지를 썼는데 그 파지에 있는 것들이 일본의 유명한 파나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양 사람들이 보고 놀랐는데 뭐 당연히 새로운 미술 양식이니까 놀래고 충격으로 하고 그다음에 예술가 입장에서는 그걸 수용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때 어떤 학풍이 일어났냐면 이제 인상파가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인상파가들이 특히 일본 예술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가 말하는 19세기 중반의 강제적 개항 이전에 이미 일본은 충분히 국가가 발전할 만한 여력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서구 세력과도 이미 교류하고 있었기 때문에 금방 수용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근대화되는 과정 속에서 일본은 어떻게 성공했을까를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거든요. 2차 세계대전이 한참일 때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미 국무성이 루스 베네딕트라는 학자에게 의뢰를 합니다. 일본 문화에 관한 연구를. 그래서 나온 책 국화 칼이거든요. 국화는 평화를 상징하고 칼은 무력을 상징한다. 그런데 국화는 천황가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천황제 문제고요. 정신의 문제고. 근데 칼은 무력에 관한 문제죠. 그런데 거의 20세기 끝날면 1990년도 초를 기억하는데 91년쯤 되는 것 같은데 3년이나 그때 엘빈 토플러가 책을 냈는데 그 책 이름이 파워 시프트예요. 권력 이동으로 번역이 됐는데 그가 추후의 세계는 이렇게 전개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을 놀랍게도 일본의 삼종신기를 빌어와서 사용을 했거든요. 일본의 삼종신기란 것은 일본에서 하늘에서 천선, 하늘의 자손이 땅으로 내려올 때 세 가지 보물을 갖고 내려와요. 그걸 삼종신기라고 그러는데 세 가지 종류의 신령스러운 물건이다. 우리 단군 신화 속에서는 환웅이 갖고 내려온 천부인세계도 똑같아요. 그런데 기록을 보면은 거울과 칼과 옥이에요. 구분 옥인데 우리는 조금 약간 다르지만 그런데 이것이 일본의 고분을 절개하면은 고분을 파면은 이 세 가지 보물이 같이 나와요. 아, 고분의 실제로 네. 실물로요? 실물로 나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본은 지금까지도 보관하고 있지만 그 거울은 이세 신궁에서 지금도 보존하고 있고요. 일본에서 가장 중요한 신궁이에요. 천황을 상징하고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라는 태양 여신을 상징하니까. 두 번째는 칼인데 아싸 신궁이라고 있어요. 열전 아싸 신궁에서 보존하고 있고요. 옥은 천황가만 갖고 있어도 아무도 못 봐요. 그게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가 언제인가요? 만들어질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이미 야요이 시대 후기부터 고분에서 그런 게 등장하니까 일본에서 들어올 때 아마도 우리 한반도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가지고 온 신화와 그다음에 사상 이런 물건들이죠. 그게 일본에는 남아있고 우리는 없어진 것뿐이에요. 그럼 같은 신화적인 원형을 공유. 똑같이 있는 거죠. 삼종신기가. 그런데 엘빈 토플러는 거울을 놀랍게도 지식이라고 봤어요. 지식, knowledge. 그래, 인포메이션이 있기 전에 토플러는 오히려 지식이 중요하고 그래서 K인자라는 용어를 만들거든요. K인자요? 네, 그렇죠. K, knowledge의 약자. 그리고 칼은 파워라고 그랬어요. 파워. 네. 그 다음에 옥은 웰스, 부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토플러는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제 관점에서 해석하게 되면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를테면 태양은 천황제, 즉 일본의 정신이죠. 신화라든가.
그 다음에 칼은 일본의 무사도, 그 다음에 옥이죠, 옥. 이 구슬은 일본의 상업이라고 생각해요. 일본의 상인 문화는 특별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제가 일본의 근대화는 이렇게 성공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은 뭐 대담이니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지만, 일본은 이걸 활용을 했는데, 저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역사의 주체, 그러면은 인간을 먼저 예를 들거든요. 사람마다, 학자마다 설이 달라요. 인간을 중요시하는 사람도 있고, 상황이나 제도를 중요시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인간이 중요하다고 봐요. 마르크스주의에서도 토대와 상부 구조가 늘 팽팽하게 대립을 하는데, 나는 늘 상호작용하지만 일단 명분상으로 주체에 힘을 실어줘요. 그래서 인간, 도대체 어떤 인간이었길래 그들은 근대에 성공했을까?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러면 상황 또는 그 체제, 일본 사회 또는 국가의 체제는 어떤 것이었길래 성공했을까?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누구나 인정하지만 첫 번째 근면해요. 누구나 다 인정하듯이 일본 사람은 근면하죠. 일본 사람은 본인들도 견디기 힘들 정도로 완벽함을 지향을 해요. 이런 것들이 그 이전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대 산업사에서는 맞는 거죠. 근대 산업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동력과 기계 그리고 합리적인 사고를 요구하잖아요. 네.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말하기 산업사회가 되면 본격적이 찍어내는 공장제 생산이 되다 보니까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사고와 성격은 거기 적합한 거죠. 대충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물리학에서의 카오스 이론이라든가 불확실성 이론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퍼펙트하게 합리적이고 꽉 짜여진 사고와 행동 양식을 원하는데 일본인들이 그게 능한 거죠. 그러니까 빠른 시간 안에 근대화를 거쳐가지고 산업화에 성공한 거라고 저는 봐요. 일본 사람들은 이런 완벽한 성격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근데 그 네. 같은 농경 사회에 이제 를 공유했는데 네. 일본인만 특별히 근면해진 일본의 농경은 굉장히 발전을 했는데요. 특히 일본은 매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수리에 관한 것들이 일찍부터 발달했어요. 그리고 좀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일본은 농경도 발달했지만 상업과 무역도 발전했고 산업도 발전했어요. 우리도 고려시대 때까지는 그랬지만 조선조는 우리는 농경사회이고 쌀 문화 중심이었지만 일본은 그런 것이 아니라 골고루 발달했거든요. 전 구역이 연결되어 있던 상업문화, 상업망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해양문화도 발전했죠. 그리고 꼭 농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토목공학, 일본이 에도 시대 이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후에 얼마나 대규모의 엄청난 성들이 만들어졌어요. 이건 토목공학 능력이에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에도, 동경이죠. 에도는 도쿠가 이에야스가 만든 인공도시예요. 물론 오사카도 인공도시, 수로도시지만 그래서 원래 있었던 곳에다가 도읍을 정하면서 새롭게 만들어 온 것이 에도거든요. 그래서 에도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도시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다양한 방면에서 발전했기 때문에 이미 상업과 산업이 발전한 나라고 우리는 상업과 산업이 발전하지 못한 나라예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는 상업이 발전하지 않고 무사도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하게 정신적 긴장도 덜 필요하고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완벽주의적이거나 그런 거는 아니죠. 그리고 산업사의 특징이 뭡니까? 합리적 사고 이런 건데 규격, 질서 이건 우리 문화와는 거리가 멀죠. 그래서 우리는 일본보다 훨씬 뒤늦게 근대사에 적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인간 면에서 그런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 사회 시스템으로 넘어가는데 제가 오늘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업이 발전했잖아요. 그럼 상업 문화가 발전하죠. 그 다음에 무사도가 발전했잖아요. 무사도가 발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는 완벽함도 지향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각 지역마다 체제 경쟁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자, 일본은 300년 만에 전국시대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을 했죠. 네. 도쿠가 이에야스가 장악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에도 막부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쇼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이묘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의 국이에요. 번은 한 국, 일본은 일국이다. 그러니까 번의 경계를 넘어가게 되면 그거는 사형이에요. 실질적으로 요시다 쇼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근대 영웅들이 사용한 이유는 번을 이탈했기 때문에. 아, 그 정도로 철저히. 그럼요. 철저하죠. 번을 이탈하게 되면 군사력이 상실되죠. 노동력이 상실되죠.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번들이 하나의 국가다 보니까 번들 간의 경쟁 체제가 수립되는 거죠. 그래서 몇만 석을 가졌는가 여기에 따라서 중요하잖아요. 이건 50만 석 영주, 다이묘, 이건 30만 석. 이유는 뭐냐면은 이렇게 번 간의 경쟁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사회를 시스템화시키겠어요. 우리는 중앙집권 체제니까 사회 전체를 체계화시키고 시스템화시키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은 소수의 관료들만 있었는데 일본은 그것이 아니라 300개에 달하는 조그만 나라들이 있으면서 각각의 전부 다 한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던 거예요. 지식도 알고 있었고. 그렇다면 일본이 빠른 시간 안에 흔히 말하는 근대 국가가 되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이런 특징이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일본은 공동체의식이 강해요. 우리가 공동체의식이 강하다고 얘기를 하죠. 아니죠. 일본은 더 강해요. 우리보다. 왜? 일본은 자연재앙이 심각하잖아요. 그 다음에 무사들로부터 압박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살기 위해서든지 공동체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느슨하고 편안한 공동체의식이 아니라 일본은 생존 같은 절박한 공동체의식이 발달하니까 당연히 일본은 한 국가로 천황제가 성립된다면은 천황을 정점으로 한 완벽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결사체죠. 이게 다른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일본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일본 사람들은 제가 얘기했었지만 축소지향이면서 확대지향적이에요. 팽창적이라는 거죠. 평소에는 눌리고 있고 장골지향하지만 기회가 주어지게 되면 폭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개인도 소규모의 사들었지만 당시 분열됐던 모든 것이 통합되면서 천황제로 되다 보니까 힘이 모아지면서 폭발하는 거죠. 당연히 일본은 빠른 시간 안에 천황을 정점으로 해서 하나의 국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힘을 가지고 바깥으로 팽창하고자 하는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명치진 성공하자마자 어때요? 무사들을 통해서 홋카이도를 점령하고 홋카이도를 개척하고 유국을 파견해가지고 유국을 완벽하게 합병을 시키고 그 다음에 추진한 것이 대만 공격 그리고 조선의 식민지화거든요. 이런 팽창주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일본은 우리보다는 더 빠른 시간에 즉 첫 번째 목표 지향성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서구에게 강점당하기 전에 우리는 새로운 식민지를 만들어서 해야겠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팽창적으로 나가는 거죠. 이런 강렬한 목표의식 그 다음에 200년, 300년 동안 이미 서구 세계랑 접촉했기 때문에 국제 질서를 파악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요. 공동체의식도 초고, 그 다음에 얼마나 무사들이 무사됐었는데 칼에서 총으로 바뀌었으니까 큰 문제는 안 되거든요. 이런 군사력도 있고, 그 다음에 상업이라는 것이 내부에서의 상업망도 발달했지만은 한편은 외국과도 무역을 했고 이것이 발전하게 되면서 이제는 전 동아시아를 상대로 해서 무역망이 발달하니까 일본이 근대국가에 성공할 수 있지 않겠어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조선의 쇄국 정책과 일본의 쇄국 정책은 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의 300년 이상의 축적된 기간 그것을 우리가 경시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일본의 근대화되는 과정은 역사적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몽골의 대초원 늑대와 달려가자